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집값 안정은 정권의 성패,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9.7 대책, 11.5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어 또다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주택 수요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초점은 사실상 수도권 주택 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북 주택 가격은 올 들어 지방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와 전주 이외 지역 간 온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고 금융 여건까지 나빠지면서 주택 임대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북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주제로 전북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새로 시행할 부동산 정책이 전북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로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은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하고 이러니까 정부도 부동산 가격 정상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고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 적용하고 꼭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으면. 몇십억 하는 한 채를 가진 수도권의 경우와 시골에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된 경우, 또 투기나 실거주의 경우도 다르잖아요. 경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고 결국 부동산 규제도 중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를 충당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전북은 주택 공급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아예 찾기 힘들고 또 아파트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나오면 또 바로 나가고 같은 전북인데도 지역에 따라 전주 안에서도 가격 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 안정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이 꿈인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만큼 전주에서도 아파트가 투기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거든요. 정부 대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행정이나 지방의회가 나서서 지역에 맞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고 부동산 투기나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방의 여건이 다르다. 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그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북 지역 주택가격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전북은 올 상반기에 비수도권 지방 평균을 웃도는 주택가격 상승률 기록했는데 노동식 위원님, 그 올해 상반기 전북 주택가격 동향 정리해 주신다면. 네, 먼저 이제 부동산 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은 25년 8월부터 26년 6월까지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6월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네, 네. 6월까지는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거래량도 일부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전년 대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년 평균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고요. 네. 다만 전북 전체가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고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군산, 익산은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읍 역시 수요가 부족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비규제적인 전주시로 외진 투자자까지 가세해서 재건축, 재개발, 신축 분양권 역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는 이제 대한방직 분양가도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신축
또 구축 모두 당분간은 강보합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군사이나 익산처럼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시장 상황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이나 또 신혼 또 고령층, 취약계층 이런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주시 역시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지하지 말고 나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유동성 자금이 다른 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전주와 전주 이외 지역 간 주택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 말씀이 좀 예. 해주셨습니다. 그 임마 교수님, 네. 교수님은 올해 상반기 전북 지역 주택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 새만금 그 수변도시 분양이 이제 작년에 되면서 네. 새만금에 대한 개발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8조 6천억 정도 이제 투자가 이뤄지고, 또 저희 지역이 사실은 광역교통망이 좀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전라선 고속화라든가 서해안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 김천, 그 영호남 내륙철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대도시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반적인 상황에서 전북 지역에 이제 그 개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30년 넘게 지금 이루어온 새만금의 최초로 네. 어쨌든 주민들이 입주하는 뭐 이런 지금 도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미가 뭐 작지 않다고 지금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망도 이제 여건이 좀 갖춰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수도권이나 다른 그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전북만의 좀 어떤 특성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시군이 있는데 이 14개 시군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이라는 우리 지역의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토 면적의 한 8%가 전북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에서 이제 가장 큰 지자체는 완주군이 되고요. 면적으로요. 면적으로 네, 네. 전북 내에서. 네. 그리고 제일 작은 데는 전주시입니다. 면적이. 네. 그러니까 전주시는 면적이 가장 작은데 인구는 가장 전북 안에서 많이 몰려 살고 있죠. 그렇죠. 약 65만이 이제 몰려 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주민등록상 인구고 사실은 주민등록이 잡히지 않는 인구까지 합하면 전주시에 대한 주택 수요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 그 주택시장 동향하고 기타 시군의 동향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지역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주택 그 시장 특성, 수요 특성을 좀 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북은 수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뭐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주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식으로 출퇴근한 뭐 이런 이제 인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주소지를 두고 그래서 수요를 좀 정확히 조사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하다.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노동식 의원님, 근데 청년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택 임대 시장 영향도 사실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전북에서 그 전세 매물은 줄고 수요 늘면서 그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예. 현장에서? 그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가장 시급한 주택 문제가 전월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KB 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 전북의 전세 수급 지수가 169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9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169라는 수치는 그렇죠. 이제 100을 기준으로 놓고 네. 봤을 때 이제 올라가면은 네.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고 없는 거라는 이하로 거죠. 떨어지면 전세 매물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세를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세난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찾는 그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를 피하고 뭐 연립 다세대 이런 쪽으로 많이 기피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전세난도 생기고 또 가격도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데 예.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빌라나 연립 이런 데를 그렇죠. 피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전세 매물이 가격이 더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전세 매매가나 또 전세가나 매매가는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역은 전세금이나 매매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네. 보증보험 가입이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전세 대신에 매매 방향을 전환하면서 매매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청소년층이나 신혼 부부,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특히 무너지고 있는 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과 합리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아울러 빈집 정비와 도심 재생 사업을 연계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공공이 전세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전세를 통해서 어떤 주거 사다리를 시작하는 이런 이제 사실 양상이었는데 이제 그 사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한다며 그 전세 대출도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해왔잖아요. 이게 어떤 전국적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전세 대출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이 전세 대출을 좀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택 소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 자기는 거주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전세금을 받아서 주택을 소유하고 하는 그런 또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핀셋 규제처럼 1주택자에게는 뭐 2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전세 대출은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세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지수로 표현한 그런 수급 지수인데 그게 저희 지역도 약 한 17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저희 지역도 사라졌다. 전세 종말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세를 통해서 초기에는 그 소득 대비 그 지출 여력을 좀 조율해서 보증금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자가로 가는 그런 패턴이 사실은 한국 시장에만 있던 그런 주택 구매 형태였거든요. 행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전세 월세화가 되면서 소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월세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가구 입장에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전세 멸종이 되고 전세 멸종지대가 됐고 월세로 바뀌면서 근데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특히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거비 부담이 생활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월세가 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계속 줄어드는 건데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뭐 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이나 이제 신혼부부뿐만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 가구도 앞으로 급속하게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이분들이 사실 주거 취약 가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 한 60% 정도만 집을 소유하고 있고 40%는 무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차 시장에서 40% 저희 지역 전체 인구의 한 40% 가구의 40% 정도는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그 전세 월세화 되면서 이 월세 금액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네. 예, 이게 그대로 이제 이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비 여력이 취약해지는, 그러니까 주거 취약 가구가 결국은 소비 취약 가구로 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해야 될 역할과 이제 민간 임대 시장에서의 이 월세를 좀 지원하는 보조 정책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게 사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게 지역별로 사정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원하는 그 주거 면적도 틀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이런 그 임대차 시장의 지원 정책을 좀 발굴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군별 상황이 다 다르긴 할 텐데 네. 금방 임대차 시장, 주택 임대차 시장에 있는 비중이 40% 말씀하시니까 전체 가구에 10가구 저희 중에 지역에 10가구 중에 4가구는 임대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큰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어떤 정부의 주택 정책 이런 부분들 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도 하지만 특히 주택 매매 시장에 사실은 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40% 10가구 중에 4가구는 사실은 주택 임대 정책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각지에 남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네. 부분이 이제 사실은 취약 가구죠. 저희가 주택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집값 잡기 정책.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값을 잡다 안 되면 공급을 왜 안 늘리냐. 네, 공급 확대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그다음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정책. 뭐 네. 이렇게 가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세금을 확 올려가지고 세금 정책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임대차 시장에서 아무리 그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해도 그 학술적 연구 많은 결과에서 보면은 자가 소유율이 어느 지역이든 60%를 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40%는 항상 임대차 시장에 그 가구들이 네. 머무는데 여기에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내가 정말 집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사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한편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뭐 직장이라든가 교육 여건 때문에 자가 소유자지만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심한 정책이 좀 네.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 시장 그러면은 사실은 뭐 청년이나 어떤 뭐 신혼부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은 사실은 노인들도 네, 많죠. 중요한 이제 수요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고령화비율이 높은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관심이나 정책이 필요한 거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은퇴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저도 벌써 제 또래가 이제 은퇴를 네.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은퇴 가구들 이제 소득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되거나, 또 한편으로 건강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주거 정책과 복지 정책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네. 특히나 전북 지역은 고령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통합돌봄에서도 사실은 주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네.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규제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세 대출 좀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뭐 있긴 했어요.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경우처럼. 하지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월세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 사실은 그 대출이라는 거는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하든 결국은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사실 본인이 그 가용 가능한 최대 전세금이라는 게 아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대출은 좀 지양하고 네. 어느 정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규제에 의해서 그 전세 대출을 못 받고 월세로 전환되는 그 중간에 낀 가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낀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담이 훨씬 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전세 대출보다, 이자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핀셋 정책이 네. 필요한 네. 게 전세 대출 분야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세심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수기 의원님, 예, 좀 예. 뭐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경매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전북 지역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그러니까 그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네. 부동산 지금 자금이 다른 쪽으로 주식 시장이랄지 네. 금으로 많이 가고 또 전반 그 부동산 지금 지방의 그 경기 침체가 낙찰가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북의 이제 낙찰가율은 하락은 단순히 어떤 경매 시장뿐만 아니라 네. 지역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지표를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과거에 이제 택지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를 할 때 여기 이제 인구 대비 3에서 한 5% 정도를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LH나 시도에서 뭐 아닌 말로 땅 장사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늘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상가 같은 게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또 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매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 예, 예. 네, 그 어쨌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북 지역 주택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은 좀 상승을 그렇죠. 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상가 토지는 좀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한 5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게 평소에 낙찰가율이 전북 지역 아파트 86.4%로 전월보다 네. 5.8%가 상승을 했고 이건 5월 기준입니다. 네네. 5월 기준이고 반면에 이제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또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또 저조하고 네. 이런 것이 있고 그게 지금 또 군산, 익산은 또 이런 지역 경제나 회복이 안 되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 토지는 당분간은 지역 경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좀 하향세로 이렇게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경매 낙찰가율은 이제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체온계인데 네.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미래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지역 주택 시장은 지역 경제와 뭐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은 겁니다. 네. 지금 그 물론 현 우리 도지사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내수 시장을 살리자, 그래서 생태계를 연관하자 이렇게 말씀한 건데 지금 백날 중소기업 100기를 가까운들 전라북도 내에서 건설 경기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왜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 근로자들 지금 뭐 1년 2년 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중소기업 유치하지 말고 업무 예배하기 무슨 중요합니까? 휴지 조각인데 건설 경기부터 충분히 살려서 부동산에 대한 거버넌스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임야 교수님. 그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그 여러 규제 정책, 공급 대책 뭐 내놨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 뭐 꺾이지 않고 있고 지난달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그 새 부동산 정책 윤곽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리고 지난 3일에 세제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뭐 지금 후폭풍이 지금 뭐 큰데요. 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이번 정부가 한 굵직한 그 정책을 한 5개 정도를 내놨는데 이제 627 뭐 대출 규제, 97 주택 공급 정책, 네. 그다음에 10, 15 규제 구역을 확대, 그다음에 올해 이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다음에 며칠 전 있었던 이제 세제 정책, 네. 83 세제 개편안까지가 있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대출, 그리고 공급, 네, 금융, 네, 세제 다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네. 또 이제 공급 확대,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아마 수도권이죠. 물론 이제 사실은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서울시죠. 네. 네, 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나온 그 세제 개편안의 이제 방향이 사실 아마 우리 그 대부분의 가구들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은 체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세제 관련된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에서도 이제 뭐 재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네. 네. 집을 굉장히 사려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 금융에 그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주택 보유율이 뭐 한 60%씩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그거라고 보는데 이제 크게 바뀐 정책의 흐름을 보면 1주택자라도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네. 근데 사실은 비거주한 1주택자는 증세를 하겠다. 네. 이 방향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가구 1주택은 장려하던 정책이었고 이거를 거주와 비거주로 이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거주하는 주택엔 혜택, 비거주하는 주택에는 종부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차별을 좀 주겠다라는 게 정책 방향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안은 그 종부세를 주택수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조금 형평이 안 맞는다라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점이고 그리고는 이제 주택 소유자들 분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지역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내용인데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를 이번에 조금 또 제도 변경을 해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거주하느냐 안 거주하느냐 그다음에 초고가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하는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세제 개편안이라서 이제 9월 초에 뭐 정기국회에 이게 제출돼 가지고 거기서 통과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줬다라고 이제 볼 수 네.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이거는 거주 비거주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어 왔다가 이제는 거주와 비거주를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주택 가액에 따라 또 나누고 이거는 사실 그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 내지는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개편안 자체는요. 그 예. 노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 방향. 뭐 이제 아까 말씀 앵커님께서 하셨듯이 나올 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공급, 뭐 세제. 그런데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또 청년 전월세나 지원 확대, 또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다만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예를 들면 뭐 가격이냐, 세금이냐, 또 뭐 공급이냐 모르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83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 부담이 임대인에게 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또 전가, 또 그래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청소년들이나 서민들이 그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28번의 어떤 정책, 그래서 조세 제한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바꾸고, 저희 전문가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도 많이 또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세제 개편이랄지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저희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또 전혀 수도권과 저희 지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맥락에서. 그래서 전부 이제 인구 감소와 미분양 지역 간의 양극화, 전세 공급이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전국은 하나의 기준으로 같은 처방을 적용해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중에 이 정책이 모두 수도권 중심 정책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전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외감 느끼는 정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정책의 사실 가장 기본은 예측 가능성일 텐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의 가장 큰 뭐 이렇게 허점이나 구멍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엊그제 83이 아니라 지난 7.23 그 토론회 때 나왔던 것들이 그동안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느닷없이 대출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아쉬움이거든요. 굳이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강남이 계속 아파트는 올랐어요. 그런데 막 지금 하향세를 접어들었는데 그때 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전부 다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만 제시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시장 흐름대로 수급에 맞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좀 정상적으로 시장 흐름으로 가게끔 그렇게 놓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노 의원께서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당초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거래세보다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전망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전북 이 세제 개편안 전북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이상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중에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은 비거주한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하면은 그거는 뭐 종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여기서 이제 그 증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아마 받을 테고 정말 극소수겠죠. 극소수겠죠. 수치는 모르겠지만 네. 극소수고 또 비거주라 하더라도 내가 1주택자인데 거주하겠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탄력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주라는 거를 아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날 건데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빨리 팔아라.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거를 네. 올해 5월 10일까지인가요? 네.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그거를 믿고 많은 분들이 또 팔았습니다. 네. 팔았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28년까지 완화되는 걸로 이렇게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둘러 팔았던 분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 네. 시차를 두고 우리도 천천히 팔았어야 되는데 5월 10일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이제 팔았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측 가능성에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실패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실망하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외지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 이분들이 갖고 있던 뭐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이것들을 이제 매물로 만약에 내놓게 된다면 네. 그 매물이 저희 지역의 그 주택 가격에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8년까지 이게 이제 좀 완화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년에 50% 그리고 28년에 뭐 3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저희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다면 네. 이분들의 이제 그 유입에 의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서 네. 매물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을 보고 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유입수. 수요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어떤 전북의 부동산 시장을 뭐 규정할 만한 뭐 이게 직접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이제 아니고 네. 부차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정책의 상황들이 이제 전체 효과들이 나타날 거다. 네, 영향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28년까지 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다.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네. 또 이번 대책에서 그 지방의 세컨홈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했습니다.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에게 상속받은 어떤 시골의 어떤 노후주택 아니면은 농촌주택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어떤 전북 지역의 특성이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게 먼저 그 국가 통계에 따르면 24년도 기준으로 전북 주택 소유자는 58만 2,558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서 2주택 이상이 8만 7,813명. 전체의 15.1%를 차지해서 네. 전국 평균인 14.9%보다 다소 높습니다. 네. 그런 게 수치만으로 전북 다주택자들 분들을 수도권 같은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전북은 또 상속주택이나 농촌주택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도권 다주택은 투자 목적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북은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오래된 주택, 농촌주택, 빈집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서는 상속받는 집을 가족들끼리 서로 가지기를 꺼려하는 경우 사례들도 종종 있어요. 왜 그걸 또 다주택자로 넣어서 세금 부담은 커지니까 양도소득세를 또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번 8.3 과세 특례 지방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북처럼 노후된 주택들은 빈집이 이제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왜? 노후주택은 리모델링과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빈집 정비 지원이랄지 주거 환경 개선 또 뭐 생활
SOC 확충 같은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결국 같은 주택이라도 수도권의 투자 목적 주택과 지방의 상속, 농촌 주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이제 계속 강조해 그렇죠. 주십니다. 네. 네. 사실 그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어떤 빈집이나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빈집이나 노후주택 정비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빈집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은 또 우범지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흡연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여름철 같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도에서 도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동산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행정이 주관하고 민이 합동으로 이렇게 상시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북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주제로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망과 대책을 얘기해 볼까요? 세제, 금융을 막는 부동산 정책이 곧 가시화할 텐데 그 전북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좀 개략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먼저 임미화 교수님.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1가구 1주택자나 저희 지역의 그 공시가격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 이번 세제 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주택자 관련된 규제입니다. 네. 다주택자가 어떤 성격의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양도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다주택, 2주택, 3주택 양도소득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두려워서 네. 빨리 팔 것이냐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네. 또 한편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액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의 총 가액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뭐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게 추후에 또 가치 상승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걸 그냥 보유하겠죠.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의 성격, 물론 이제 이분들이 우리 지역 내의 거주민일 수도 있고 또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저희 지역에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차별적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주택 시장은 어떤 그 큰 추세보다 한두 채가 어떻게 팔리고 또는 특정 시점에 매물이 얼마만큼 출현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금융 규제는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뭐 주택을 매수하거나 또는 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거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뭐 종합 부동산 정책은 전북에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수도권과 전북 시장이 다른 만큼 정책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먼저 이제 금융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DSR 등 원리금 상환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은 전북 역시 거래가 위축되리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닌 전북에서는 청년, 신혼, 서민들 내 집 마련에 시급하기 때문에 지방은 보다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수도권과 봅니다. 비수도권의 그렇죠. 차이를 둬야 된다고. 차이를 둬야 된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이제 지방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둘째로 이제 세제 정책인데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징여주택이랄지 상속주택, 농촌주택들은 비중이 높은데 실수요 주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또 떠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과 합리적인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셋째로 공급 정책인데요. 네. 전북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전주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미분양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양극화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 공급 또 미분양 해소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미분양 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지방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또 거래가 쉽지 않는 기존 주택은 지방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해서 사람이 머물고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수도권은 과열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전북은 시장을 회복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지역이 살아야 지역 주택 시장이 사는 거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부동산에 30년 이상 이렇게 접해온 사람 하나로서 어떤 정책보다도 부동산을 살려야 내수 시장이 살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100개 기업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안에 내수가 다 죽어 있는데 그래서 건설 경기가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임명 교수님, 네. 그 전주를 보면 전주는 이제 옛 대한방직터, 뭐 송천동의 천마지구, 전지역 뒤편 역세권, 뭐 이런 개발 사업이 지금 있는데 진행이 좀 더딥니다. 보면은 전주는 어쨌든 주택 가격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 이런 개발 사업들 좀 어떻게 시급하게 좀 추진할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주 지역이 분양 시장이 침체됐던 그 시기에도 전국적으로 분양이 제일 잘 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전북의 여기가 행정 중심 도시고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주의 그 토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여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하거나 하는 수요는 이제 있는 거죠. 거기다 그 전주시 자체에서도 주거 그 상향 이동 수요라는 게 계속 발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상향 이동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넓혀가거나 그렇죠.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네네. 양질의 환경이라든가 뭐 더 커뮤니티가 좋거나 네. 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네. 욕구가 굉장히 큰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95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은 다 아파트에서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네. 비아파트 세대가 아니고. 근데 이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 더 상향된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수요가 높고 그리고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신규 주택 수요라든가 이 상향 이동 수요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이제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공급이 많았던 시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꾸준히 공급이 잘 이루어지느냐와 어떤 특정 시기에 공급이 몰리느냐 이거에 이제 갭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고 네. 이게 지속 가능한 네. 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충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주택 시장이 여러 여건에 의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기보단 변동성이 큰 시장이 사실 공급 시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허가 물량은 조금 늘었지만 착공, 준공 물량은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네. 또 한편 이제 익산이나 군산은 기존에 많이 특정 시기에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미분양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또 신규 공급은 없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건 지역 시기가 잘못 맞춰진 그렇죠. 거네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대구도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성, 주택 시장의 그 뭐 수급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일정한 그 지역에 맞는 수요에 맞춰서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동수 의원님, 예. 그 지난 1월에 그 국토부 산하의 주택공급 컨트롤타인 주택공급 추진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그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부동산 점당기구나 부동산 전문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좀 어떻게 좀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그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동안 꾸준히 그런 그 전담 기구가 없었던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래서 또 전세 사기 피해나 또 전라북도 전반적인 수급 문제 또 이런 빈지 모든 것들이 사고의 어떤 그런 근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일찍 만들어서 시행을 했더라면 군산 같은 익산 같은 그런 사태들이 안 오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군산 같은 지속적으로 한 4년간 아파트 미분양이 3, 4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의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좀 대응이 전북 지역이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정부는 계속 부동산 가지고 외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산은 미분양이 돼 있고 전주는 또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또 얼마 전 사적에서 당선인일 때 이원택 도지사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2번을 건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꼭 전세 사기가 피해가 일어난 뒤에 도의원들 한 2-3명이 발의하고 그냥 묻혀버리고 지금까지도 아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 행정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 같이 부동산 건버넌스를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그런데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는 아직까지는 또 명쾌한 처방전이 없고 빈집이 또 방치될 경우 청소년 우범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은 도지사 직속 또는 자문기구로 둬야지 이런 것들을 또 민간인한테 그냥 맡기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을 전세 사기 예방이나 뭐 청년 주거 안정 문제랄지 미분양 해소 이런 것들 대응할 수가 있고 부동산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두 분 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 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부 차원의 뭐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자체 차원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준비한 질문이 뭐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북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집은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자 가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이 집의 가격 동향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과 서민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